반갑고 짧은 시간이지만 재미있는 대화 나누고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민영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중년 여인 역할 안민영입니다. 이 영화 최근에 했던 작업들이 그래서 이런 외모를 한 적이 없어서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저번에 한 번 상영을 보고 오늘 봤는데 저번에 되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좀 어렵고 좀 불친절한 것 같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저도 처음에 저도 대본을 아는데도 이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사실 다 표현을 했더라고요. 다 힌트를 다 줬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2번 보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GV는 지금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픈 채팅방에 지금 다 참여를 하신 상태시죠? 네,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 영화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관객분들을 위해서 좀 큰 힌트를 하나 던져주시면 어떨까요, 감독님? 네. 시간과 주요 나오는 공간에 대해서 감독님이 어떻게 설계를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배우님께는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보셨을 때의 어떤 느낌? 그리고 저는 배우님이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네, 일단은 보신 분들마다 이제 또 처음 보셨으면 감상들이 또 다 다르실 것 같은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줄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희수라는 인물은 이제 대구의 비산동 염색공단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였고 불의의 사고로 이제 목숨을 잃고 나서 떠나는 그 이후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배열들이 좀 무작위로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맥락을 희수가 죽고 난 다음에 본인의 기억의 어떤 시간이랄까요? 그래서 이제 시간 순이라기보다는 희수의 마음으로 이제 따라가다 보면 희수가 예전에 살아있을 때 본인이 어떤 그 일을 했던 곳의 모습들을 좀 나열을 하다 보니 조금은 이제 뒤죽박죽처럼 보이실 수는 있는데 그 맥락은 이제 희수의 마음 여정을 따라서 이제 진행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우리 감정원 감독 만나서 뭔가 대본을 처음에 받은 게 아니고 뭔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여인상이나 뭐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실 저도 촬영할 때까지도 전체 뭔가 딱 영화의 뭔가 희수의 정확한 줄거리라고 할까 이런 게 조금 저도 명확하진 않았어요. 그냥 제 캐릭터에 좀 충실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힌트가 여기 보셨으니까 그 식당에서 만나는 분들은 다 이제 거기가 휴식을 하고 기차에서 사라지잖아요. 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우리 이제 감동이 먹었어요. 우리끼리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에서는 예를 들면 뭐 되게 활기차잖아요. 대사가 그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언니나 이런 분들 보면 대사 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업되고 그런 분들은 좀 살아계신 그 과거의 이제 회상 장면이고 그 횟집 사장님이 그 물고기 이렇게 이제 칠 때 너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야 했는데 그 아저씨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저 오늘 보니까 저는 오늘 보고 느꼈어요. 저도 저번에는 몰랐는데 그 대사가 그런 느낌이구나. 뭔가 중간 역할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이름은 없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정보를 정확하게 전해준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난 평생 애들 가르쳤어부터 시작해서 자기 서사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정보가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나는 역사 선생이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고 아들은 의대 다니고 딸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정년 퇴임했고 근데 맨날 막 요가 배우고 바이올린 배우느라고 바쁘고 그리고 나 이거 귀걸이도 내가 만든 거고 막 이렇게 그 인물이 가장 그 뭔가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나 중요하게도 그 미야자 겐지의 시 무성통곡을 희수한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죽은 자죠. 죽은 자인 희수한테 이제 낭독을 해주시는데 그때 감독님이 어떤 디렉션을 주셨는지 그리고 또 배우님은 그때 어떤 느낌으로 시를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미리 주지도 않았죠. 시를 아예. 현장에서 이 장면이 튀어나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를 사실 제가 고문과를 나왔는데 시를 전공했어요. 그 이제 모를 거예요.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가끔 공연을 하다 보니까 시 낭송하는 일도 있었고 대구 예를 들면 처음 했던 게 대구 지하철 3사 1주년 때 추모 시도 제가 낭송을 했는데 이제 미리 연습할 기회를 주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저도 모르고 그 시를 처음 접했거든요. 읽는데 뭔가 이렇게 시를 읽는 독자로 뭔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더 감정적으로 읽거나 또 배우처럼 너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매끄럽게 읽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 계속 그걸 빼려고 굉장히 한 3번인가 왔는데 그걸 안 하려고 좀 발음도 약간 뭉개지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다분히 좀 그 의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노멀하게 그냥 아줌마처럼 읽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잘 못했다는 생각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배우로서는 근데 민정이가 디렉션이 없는데 이제 뭔가 옆에서 뭔가 느낌이 전 되게 좋았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그리고 그때 또 모니터하던 감독님도 좋다고 하셔서 감사하게 그냥 잘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미리 말씀 못 드려가지고 죄송한데요. 감독님 왜 이 다행히. 장면이 이제 추가가 됐는지. 근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또 찾아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 영화를 준비할 때 사실 제 마음속에는 있었어요. 이미 시도 정해져 있었고 근데 이거를 어떤 타이밍에 희수에게 읽어줄지는 정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구 촬영을 공장에 이제 과거 장면들을 다 찍고 다 같이 이제 기차를 타고 실제로 이제 강원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여행하듯이 거기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안민영 배우님의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를 듣고 있으면 마치 어떤 본인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때 저는 그러니까 시를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서 이 사람이 희수에게 선물로 시를 읽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제 당일날 이제 안민영 배우님과 국민정 배우님이 여기서 뭐 할 거냐, 우린 뭐를 하면 되냐. 그래서 시를 하나 읽어 주실 거고 시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시를 이제 그날 드렸어요. 그날 아침인가 이제 드리고
그 고민정 배우님은 또 어떤 시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두 번 찍었는데 첫 번째 테이크를 그대로 사용을 한 건데 그냥 정말 처음으로 들었던 희수의 반응이었고 또 처음으로 읽어주는 그 중년 여성의 어떤 반응이었습니다. 그거를 온전히 그대로 좀 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때는 그 분명히 이제 베테랑들이시고 굉장히 이제 배우분들이 잘 작업 오래 저보다도 이제 선배님들이시지만 그거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어떤 죽음을 체험해 보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에서 이 시를 읽어주고 그 시를 읽는 반응들에 대해서 본인들에게도 좀 이게 어떤 첫 경험 배우분들에게도 어떤 인간으로서의 첫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서 네 그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무성통곡이라는 시는 미야자와 겐지의 봄과 아수라라는 책에 담긴 시더라고요. 근데 이 시도 그 24살 여동생을 잃고 시인이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쓴 시라고 해서 감독님이 큰 힌트를 주셨구나 여기에서 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요. 더군다나 미야자 겐지 인용이라고 이렇게 엔딩 크레딧을 잘 보시면 인용이라고 나오는데 그 인용에 은하철도의 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횟집 주인이 하는 꿈 이야기가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은하철도 999의 철이 맞죠? 네, 그래서 더군다나 원제도 The Train Passed By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원제의 의미와 이 시와 또 이 역사와 무인 역사, 아무도 오지 않는 역사와 그다음에 또 철도를 타고 떠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 네, 관객들한테 전달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네, 휘린님께서 네 해주셨는데요. 처음 볼 때는 희수가 애인을 애도하며 떠난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풍덩 소리가 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산업재해로 인해 사고를 당한 인물의 이야기를 만들고자 했던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땅을 일구는 할머니와 그 라디오를 고치는 할머니하고 동일 인물이시잖아요. 이 할머니와 꽃을 묻은 희수는 어떤 마음을 담아 행동한 것인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목이 희수인데 희수라는 인물은 실제 저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가 시작될 수 있던 어떤 계기를 그 친구가 줬었고 그 친구가 이제 평생 일을 엄청 많이 휴식이 거의 없이 일만 하는 현재도 그런 친구인데 살아 있고요. 다행히도. 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짧은 포항에 이제 여행 가자고 하더라고요. 대구에서 포항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웬일이지? 그러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일만 하다가 죽을 것 같다. 근데 너무 그러면 억울할 것 같아. 나도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했었는데 그게 제가 그 마음속 깊이 좀 각인이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야겠다. 그 희수가 뭐 저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동을 하고 있으니 그 청년 노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삶과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가장 잘 아는 고향인 대구에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네, 두 번째 질문 할머니. 네, 그 두 분은 이제 같은 할머니세요. 라디오를 계속 메고 계시고 이제 꽃도 심고 마지막에 또 엔딩 장면쯤에 이제 나오시는데 아주 상대적으로 젊은 희수라는 인물은 이제 꽃을 묻으면서 본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눴던 것 같고요. 스스로에 대한 마지막 인사. 그 이제 겨울이 되고 봄이 되면서 그 동백꽃이 툭 떨어지고 그걸 묻어줌으로써 자기에게 인사를 했고 그러나 굉장히 나이가 들고 노인인 그 할머니는 아직 그 경계에서 떠나지 못하고 무언가를 계속 심고
어떤 삶의 그게 뭐 의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미련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 역 근처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어떤 산자도 아니고 죽은 자도 아닌 그런 인물로 좀 그 젊은 공민정 배우와 좀 비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캐릭터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학선이 이제 그 공간에 가서 할머니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건지 안에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게 처리를 하신 것 네네네. 같더라고요. 어떤 느낌을 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 학선이가 마지막 떠나기 전에 있었던 공간은 이제 희수가 처음에 떠날 때 귤을 짚던 희수가 할머니랑 같이 살던 집이었고요. 희수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의 정보를 조금 더 드러내고 싶었지만 제가 이번 작업을 하면서 어떤 대사라든지 희수의 흔적들을 오히려 지우려고 많이 좀 노력을 했던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 그리고 학선이도 그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할머니가 등장하진 않지만 그 희수가 머물렀던 집에 가서 그 동백꽃에 물을 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는 장면과 그 강원도 그 사후의 어떤 그 여행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할머니와 꽃들과 이런 것들이 저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좀 많이 허물어뜨리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관객님들이 보내주신 두 번째 질문 이어볼게요. 기차여행이라는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희수와 학선이 귤과 차를 나눠 먹는 장면에서 두 배우님의 대사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무슨 얘기는 하는 걸까요? 라고 궁금해하셨고요. 두 번째는 희수는 식당에서 꽤 오랜 시간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희수는 쉬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가 떠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휴식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도 사실 몰라요. 그리고 그 정보를 크게 전달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공장에 제대로 된 휴식 공간도 아니고 실제로도 그런 공간이었고 노동자들이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사실은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휴식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장의 기계 소리에 묻혀서 그 둘이가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챙겨간 귤 2개를 나눠 먹고 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시고 창밖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무언가를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사운드가 잘 안 들리게 좀 처리를 했고요. 실제로 찍을 때는 뭐 커피가 생각보다 맛이 없네, 뭐 귤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아주 일상적인 휴게 시간에 할 수 있는 연인의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희수가 참 푹 쉬다 가면 좋았을 텐데, 그쵸? 일을 또 계속 하잖아요. 본인이 살면서 했던 것들이 일이어서 사실은 어떻게 쉬어야 될지 방법들을 잘 모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그 공간에서 만났던 사람들로 하여금 위안을 받은 것이지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인물로 안타깝지만 그렇게 그리고 싶어서 그 공간에서 강원도 공간에서도 계속 일을 하고 방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희수는. 네, 부끄러워한 라이언님께서 이제 배우님들 캐스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안민영 배우님 캐스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안민영 배우님을 선택하신 어떤 결정적인 이유를 듣고 싶고요. 또 안민영 배우님은 또 감독님을 만나셨을 때 어떤 느낌 때문에 이 작업에는 좀 참여를 해도 되겠다라고 안심하고 참여를 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안민영 배우님, 이제 안민영 선배님과 제가 이게 첫 장편 영화여가지고요. 사실 이렇게 배우님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신뢰를 서로 쌓기가, 그리고 무언가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사실 없었어요. 그 전에 작업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거를 하고 싶습니다 정도의 소개를 할 뿐이지, 과연 이 배우분들이 같이 작업을 해주실까?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이제 윤진 배우님이시자 또 PD님이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만나 뵙게 되었어요. 네, 저희 PD님 저기
멋진 안녕하세요, PD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받게 되어서 민영 선배님을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저 어떤 사람이고 이번에 이런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들을 초반에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우리 윤진 감독은 우리 같이 배우로 만났어요 처음에. 네, 윤진 감독이랑도 영화를 이제 몇 번 하고 그러면서 되게 신뢰가 있죠. 그리고 뭐 윤진이가 소개시켜주면 무엇이라도 할 텐데 이제 우리 정원이는 처음 봤을 때도 되게 멋있었어요. 여자가 봐도 약간 멋있는 스타일 그런 느낌인데다가 또 저를 워낙 예뻐해줬어요. 아줌마를 이 캐릭터도 얘기했지만 사실 저희가 딴 캐릭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머리가 그때 길었는데 한 번은 다른 무슨 촬영 때문에 입술을 좀 평소에 이제 메이크업을 잘 안 하는데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우연히 만났어요 또. 그런데 그걸 보고 뭐 다음번에 다른 영화를 드라큘라 나오시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제 혹했죠. 무엇이든 해야겠다. 다음 영화 벌써 예약되신. 네네네. 예. 평생 첫 만남에 희수 얘기 안 하고 이제 다른 영화로 이렇게 배우님을 유혹했던 평생 도장을 찍은 계약 관계로 노예 관계로. 근데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받은 게 아니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너무 또 매력 있는 인물들을 또 이야기를 해서 즐거웠어요. 저는 뭐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되게 즐거운 과정이었어요. 그 만남들이. 네. 네, 저희한테도 즐거운 또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끄러워하는 라이언님께서 희수역의 공민정 배우는 기존과의 이미지와 전혀 달라서 인상이 깊었다라고 하시면서 희수역으로 공민정 배우를 캐스팅하신 이유와 더불어 학선역에 강기로 배우를 캐스팅하신 이유도 같이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셨고요. 또 실제로 친구분을 모티브로 작품을 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친구분께서 작품을 보셨는지 전주국제영화제에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보셨다면 어떤 감상을 감독님께 말씀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저도 그 전에 공민정 배우님의 작업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독립적이고 유쾌하고 당돌하고 이런 이제 밝은 캐릭터들이 많았어서 처음엔 사실 생각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촬영 감독님이 제주도에 계셔서 제가 이제 콘티웨이를 하러 제주도에 내려갔다가 또 공민정 배우님은 다른 촬영이 끝나고 제주도에 잠시 쉬러 오셨거든요. 그때 이제 최창한 촬영 감독님 잠깐 만나서 뭐 커피 한잔 한다고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이제 밤에 저 멀리서 제주도 돌담길 따라서 누군가가 이제 이 짧은 머리를 하고 코트 기다란 걸 입고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지 했는데 공민정 배우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희수가 나타났다. 드디어 풀리지 않던 고민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 참 잊혀지지 않고요. 그것이 첫 만남이었고 굉장히 지금의 어떤 그 희수 영화에 나오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배우님한테 일단은 역시 이제 시나리오 얘기는 안 하고 배우님 제가 뭔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배우로서 이렇게 대사도 많이 없고 이런 시나리오인데 배우로서 이런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는지 한번 보시고 피드백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봤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읽으셨겠죠. 다음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 끝에 내가 희수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라고 갑자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희수가 공민정 배우로 이제 결정이 되면서 동료이자 아주 친한 어떤 연인이자 친구이자 또 희수와는 또 다른 희수의 발자취를 또 따라가는
밟는 살아있는 인물 학선으로서 어떤 인물이 있을까 했을 때 또 자연스럽게 강기루라는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큰 고민 없이 배우님께 연락을 드렸고 다행히 흔쾌히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대사가 많이 없고 여백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배우로서도 시도를 해보고 싶은 지점이 있고 한번 재밌게 작업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캐스팅은 약간 크게 무리 없이 잘 운명처럼 된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친구분이 보셨을 때 네, 저 친구한테 이제 2년 전에 너의 이름을 딴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가 죽은 인물이다. 괜찮겠느냐 그러니까 네,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올 초에 봄에 전주국제영화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스크린에서 보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죽은 인물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친구가 만든 영화를 볼 수 있어서 고맙고 그 첫 장편 영화의 자기 이름이 많이 불리게 돼서 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네,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제일 헷갈렸던 게 희수가 만나는 인물과 이 학선이 만나는 인물 중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는 엄마와 딸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딸은 살아있는 삶과 죽음을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더군다나 아이의 이름도 희수라고 설정을 하셨어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버스 정류장은 약간 그 횟집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 실제로 살아있는 인물들이 머물러 있는 공간인데 뭐 아무도 희수를 알아보지는 못했을 거고 희수의 시선으로는 그 인물들이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엔딩에 이제 한 번 더 그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봄이 돼서 이제 엄마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학선이라는 강기루 배우와는 손을 이제 잡고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이름도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군가는 죽고 그러나 또 누군가는 태어나서 이렇게 또 살아가고 그런 공간이자 그런 인물들로 살아있는 인물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시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꼬마 희수는 학선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손에는 무엇이 주어져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 처음 듣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꼬마는 희수를 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기루라는 학선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뭐 아이가 아무 얘기도 하진 않았지만 잠깐 서로 마주보는 그 시간이 아주 짧게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뭔가 전해주고 뭔가 학선이도 전달받지 않았을까? 여기가 희수가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이 공간에 어딘가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마음을 아이를 통해서 또 전달받지 않았을까? 이거는 저만 생각하고 찍었는데 혹시 전달이 되셔서 그런 질문을 해주신 건가요? 네. 부끄러워하는 라이언님 혹시 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카톡으로 얘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카톡 이후에 지금 질문은 없는데요. 제가 질문을 조금 이어볼 동안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오늘만 만나실 수 있잖아요. 네. 제가 그때 어린 희수를 만났던 장면이 제가 무슨 감독님이 기억이 안 나서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터미널이 사문제 정거장인데 사문제라는 유래가 이제 삼국시대 때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싸우면서 그쪽에 넘어가면은 죽는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삶과 죽음의 고개라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개를 택한 이유도 삶과 죽음에서 있던 길목에서 아마 그 공간을 택했고, 그래서 어린 희수가
그 공간에서 등장을 하면 좋겠다라고 그때 말씀했는데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겠다 해서 네, 피디님 추가로. 감사합니다. 저도 뭔가 사문제에 네.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요. 더불어서 그러면 질문을 드리면 도경리에도 뭔가 의미를 두신 건가요, 감독님? 그 도경리 역은 제가 그 희수라는 인물이 강원도로 떠나서 좀 폐역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어떤 역인지는 정하지는 못했었고 그 일대를 이제 둘러보면서 많은 역들을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 도경리 역이 마을에 아주 깊숙이 있었던 역인데 아직까지 보존이 잘 되어 있고 실제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그 역이기도 해서 어떤 그 공간의 여러 가지 의미로 그러니까 미야자와 겐지의 뭐 시나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역 지금 완전 폐역이에요. 그냥 그 기차가 서지 않는 역인데 이 영화에 참 잘 어울리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을 했고 사문제 버스 정류장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그 공간 그 버스 정류장이 좋아서 선택을 했는데 사문제인지는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PD님이 기억하시는 거를 보니까 거기 저희가 몇 날 며칠 그 정류장에 촬영을 하니 지나다니시던 주민분들이 왜 자꾸 여기서 영화를 찍냐 이래서 PD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는 이 언덕을 넘으면 옛날에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다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촬영하다가 굉장히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이게 사실 영화가 주는 굉장히 마법 같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죽은 자인 희수가 또 중년 여자 왜 이름도 안 주셨어요, 감독님? 안민영 배우님을 만나는 시간도 굉장히 따뜻해지잖아요. 그 순간에 영화가 온도가 확 올라가는 느낌인데 도대체 어떤 사랑을 하신 건가요? 안민영 배우님.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뭔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인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으신데 네, 배우님하고 감독님하고 나누셨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질문하시니까 기억이 또 새록새록 그 온도와 분위기는 아마 술이 큰 힘을 주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사실 자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오늘 보면서도 말을 저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뭔가 줄줄줄 했는데 몇 마디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화 볼 때마다 좀 놀랐어요. 저렇게 말을 많이 했나 이러면서. 근데 그게 자랑이거나 하는 건 아니었어서 아마 그런 기억인 것 같아요. 별로 말을 안 했다고 생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그렇게 누가 봐도 좀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사는 것 같은데 사실 마음은 이제 뭔가 허한 거죠. 진짜 사랑에 대해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와중에 만난 어떤 이제 남자 근데 그 남자가 막 이제 뭔가 세속적인 눈으로 막 불륜의 관계야 이런 느낌보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막 뭔가 관계를 막 엄청나게 깊게 맺거나 하지 않아서 좀 더 안타까운 사이로 아마 생각을 하고 그 톤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막 싸우고 나가는 그 처음에 식당의 장면도 실은 뭐 이렇게 연인의 싸움이 아니고 뭔가 서로 배려하면서 이제 헤어지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걸로 설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대사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알아서 했는데 이제 마지막인 걸 뭔가 느끼고 좀 잘 놓아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진짜 사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죽을 때 저도 대봐야 알 것 같은데 잘 어려워요. 네, 감독님은 어떻게 좀 설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희수가
살아있을 때 만났던 학선이와의 또 뭐 그냥 동료이면서도 아주 유일한 친구이면서도 연인 관계 정도로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아주 깊은 대화를 한다거나 어떤 그런 장면들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그 자기가 어쨌든 그 학선이라는 인물 우리는 사랑을 한 걸까라는 궁금증이 계속 남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모든 거를 알고 싶었을 텐데 희수는 안타깝게 이제 세상을 먼저 져버려서 그런 궁금한 것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어보고 싶었을 것 같고 또 그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게 저의 마음이기도 했고요. 또 궁금하기도 했고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지. 그래서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고 그냥 영화 속에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그 공간 자체도 굉장히 뭔가 상징적이었는데 석유난로 하나 있고 어둠에 사로잡힌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촬영하실 때도 빛이 별로 없는 공간이고 배우님의 얼굴에도 빛이 잘 안 묻어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안 보이는데 배우님이 이렇게 연기를 몰입해서 해주신다는 느낌 때문에 그 장면이 더 많이 각인되는 장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휘리님처럼 감상평을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휘리님이 써주신 감상평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고 나니 원더풀 라이프가 생각나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 자신의 죽음과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희수의 여정이 49제를 지내는 기간 동안 비슷한 영혼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도 되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삶을 반추하게 되네요. 작품 너무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하고 웃는 표시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감독님 이렇게 아마 GV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감독님이 원하시는 반응들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영화를 완성시키는 게 그냥 저의 목표였어요. 사실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사실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관객분들의 반응이 어떨까는 저의 사실 고민 안에는 없었는데 이제 올해 1년 동안 이제 영화제나 어떤 상영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분들마다 너무 다양한 질문과 너무 다양한 의견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올 때마다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은 어떤 질문이 또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사실 이게 이렇게 그렇게 내가 불친절한 영화인가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당연히 뭐 어떤 플롯이나 어떤 시간 공간의 그런 뭐 순서대로 간다거나 이렇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대사도 많지 않고 또 설명이 또 명확하지 않아서 보시면서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 또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고 뭔가 느꼈을 때는 또 오히려 더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희수를 제가 할 수 있는 작업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 영화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면 또 닿지 못하더라도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저도 이렇게 감상평이나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마음을 또 느끼셨구나라는 것도 저도 배우고 그런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네. 희수의 방에 붙어있던 엽서를 궁금해하시는 부끄러워하는 라이언님이 다시 보내주셨는데요. 희수의 방에 붙어있던 엽서는 어떤 그림인지 궁금했고 끝나는 순간까지 가져갔던 엽서를 마지막에 회역에 두고 가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 그림은 모네의 그림이에요. 모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명한 화가 모네의 그림이고 그 기차역 시리즈가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그 기차역
그린 그 증기와 그 공간과 연기로 가득한 그 공간의 그림 중에 이제 한 작품이고 희수가 늘 멀리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저는 잘 드러나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서 희수의 방에도 붙어 있었고 텐트에도 붙어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그 엽서도 보고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이 영화를 시작할 때 이미지적인 레퍼런스라고 할까요? 그게 그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사실은 강원도의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올 것을 기대하고 이제 어떤 계절의 이런 변화들을 조금 더 극명하게 보여준다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해 유난히 따뜻했어요. 그래서 촬영은 따뜻해서 아주 힘들진 않았는데 눈이 오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눈이 왔었으면은 그 그림 이미지들이 조금 더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사실은 있습니다. 네,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안개 속의 풍경을 그 배우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영화 엔딩 크레딧 잘 보시면 그 엔딩 크레딧에 사용한 영화라고 하면서 리턴 오브 더 원 아임드 스워드맨이 있거든요. 1969년 이 영화 어디에 나오는 그 영화가 네. 장면은 안 나오고 사운드만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엔딩 크레딧은 그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했고 그 횟집 사장님이 즐겨보는 영화예요. 사운드만 나와요. 그 칼 챙챙챙 거리는 소리 나고 늘 이제 그 좀 약간은 그 영화 속에서 가장 유쾌한 인물로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약간 뭐 저승사자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인데 늘 어떤 칼을 사용을 하고 어떤 살아있는 생선의 머리를 베야 되는 아주 좀 지독한 그런 운명을 타고난 이 횟집 사장님이 좀 유쾌하게도 그런 어떤 무술 영화를 굉장히 즐겨본다라는 나름의 설정을 갖고 네, 사운드만 넣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되신 또 사실들이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싶게 만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독님하고 배우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이제 거의 막바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아쉬우시면 카톡에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민영 배우님 지금까지 하셨던 역할이랑 조금 달랐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역할들을 주로 이렇게 맡아서 보여주셨는지 모르시는 관객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영화를 할 즈음이 이제 뭔가 나이대가 이제 주로 엄마여서 엄마도 물론 뭐 엄마가 이 세상에 다 우리가 엄마가 있잖아요.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엄마 하면 뭔가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괜히 뭔가 그러니까 사이가 좋든 나쁘든 엄마는 좀 편해서 이렇게 응석 부리거나 하는 부분들 그런 엄마를 좀 하면서 사실 제가 연기하면서 처음에 이제 젊은 역할을 많이 할 때는 잘하려고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당연히 이제 못하니까 처음에 어릴 때 너무 못했고 그리고 그런 뭔가 옷을 입으면 거기에 내가 이제 맞춰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긴장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엄마고 실제로 엄마를 하니까 현장이 되게 어느 순간들은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시나리오가 있고 감독이 엄마는 이렇게 해 이러면서 제가 막 그러니까 액팅도 바꾸고 물론 이제 젊은이들은 고마워하죠. 당연히 디테일한 건 또 그러니까요. 근데 영화 하면서 사실 초반에는 캐릭터가 있으면 빌런을 좀 했었어요. 사실. 근데 전혀 못 알아보실 거예요. 여기 여인처럼 뭔가 제가 약간 좀 납작하게 생겨서 메이크업 하면 또 달라져가지고 초창기 캐릭터는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엄마는 뭐 당연히 엄마니까 하겠지만 조금 더 색깔 있는 아까 얘기한 이제 그런
디테일한 드라드리안? 네, 뭐 인디언 추장이 한국 사람이랍니다. 뭐 추장 약간 좀 재미있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네, 다양하게. 네. 네. 감독님이 대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만드신 영화들이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 말고 또 대구에서 제작되는 영화들이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대구 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님이기도 하시죠. 네. 그래서 또 지역에서 지금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 이 안에 계시니까 지역에서 영화를 하는 분들한테 뭔가 감독님이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지 않으실까. 대구와 전주를 잇는 지역에서 영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제가 얼마 전에 그 95년도 키노를 읽었어요. 그 키노가 이렇게 쌓여있는 대구에 어떤 공간이 있어가지고요. 가끔 가서 읽는데 읽다가 그 시대에도 로컬 시네마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기사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고민들이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한국이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로컬 시네마를 논한다는 게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지역이 어디가 됐든 누구가 됐든 어디에서든 영화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로컬 시네마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제가 또 서울에 있었던 시간도 있지만 또 제가 아주 잘 아는 공간에서 알아보고 싶은 공간, 잘 아는 공간,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대구에서도 충분히 영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몸소 실천을 해보고 싶었고,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면서 동료들도 이제 점점 많이 생기고 작업들도 이제 또 좋은 작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좀 시샘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대구에서는 좀 이제 대구가 사실 뭐 영상이도 없고 후반 제작 시설도 없고 장비도 거의 뭐 시네마 카메라 하나로 막 돌아가면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서로밖에 없다.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인간의 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뭐 늘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것이 굉장히 큰 힘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또 몇 년 전부터는 전주랑 또 이제 교류가 있어서 저희가 전주 작업이 있으면 스텝으로 오기도 하고, 또 전주에 계신 분들이 또 대구에 와서 또 스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영화 작업뿐만 아니라 뭐 대구 단편 영화제를 또 운영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넓히기 위한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동시에 좀 이루어져야지 이런 제가 만드는 영화들도 또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멀지 않잖아요, 한국 내에서는. 그래서 뭐 불러주시면 언제든 가고요. 저도요. 스텝으로든 뭐로든. 그래서 그런 교류들이 앞으로 더 자주 있도록 저도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북 독립영화제에서 희수 상영돼서 지금 보러 오셨는데요. 독립영화 약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독립영화 감독들은 지역을 떠나서 그냥 자기 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배우님들은 또 만나는 작품마다 그 인물이 되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최선들이 모여서 관객분들을 만나는데요. 오늘 희수라는 영화가 관객분들 마음속에 어떤 영화로 각인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오늘 와주시고 GV에 뜨겁게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감독님과 배우님과 뜨거운 박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